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참여연대 등이 주최하는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긴급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긴급자담회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임지봉 서강대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를 일단 발표자분들이 여러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 대통령 탄핵의 그 실체와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해서 한상희 교수님께서 일반적인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표자분들 돌아가면서 한상희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좀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주요 쟁점으로 들어가세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형사재판과 달라야 하는지 같아도 되는지 즉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형사소송 법령을 어느 정도 범위에까지 준용해야 하는지 그 쟁점에 관해서 또 발표자분들 돌아가면서 의견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으로는 그 헌법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를 바라는 게 지금 대다수 국민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또 의견 개진이 있겠고요. 끝으로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가 지금 특검 수사 기록을 요청을 했는데 그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들어서 수사 기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특검이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는 없는지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특검의 수사 기록을 전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쟁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으로 한상희 교수님 대통령 탄핵의 절차와 실체에 관한 간략한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상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되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개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자유 심정에 맡기죠, 뭐. 15분 정도 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탄핵됐던 여러분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어렵거나 사법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그런 일종의 고위직 공무원이겠죠. 이 고위공무원, 권력을 가진 고위공무원을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그 직에서 쫓아내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게 영국에서 처음에 발달했을 때는 그러니까 귀족들이 국왕의 가신들을 처벌하는 일종의 형사 절차에 준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지금도 영국이나 그러니까 커먼로 체제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에서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그러니까 형사적인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직에서 쫓아내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직에서 쫓아내는 징계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서 헌법에 위반된 경우에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하고자 하는 것, 그게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다.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법 위헌적인 행위를 한 공직자를 그 직에서 쫓아냄으로써 그 직의 합헌성, 그 직이 그 헌법 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하는 것, 그게 탄핵 심판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뭐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그 이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정치기관이냐, 정치적 심판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법적 심판이냐고 이름을 붙이는데,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굳이 사법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규범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탄핵제도 자체가 철저하게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법 판단의 성격이 아니라 사법 판단이 주를 이루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판단이 고려되는, 그래서 넓은 의미의 규범적 심판 절차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그 재헌헌법 때부터 그러니까 그 탄핵 심판 제도를 두 개로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요. 이제 국회가 검사역을 맡아가지고 별도의 그 기관 탄핵재판소라든지 또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같은 이런 별도의 기관에서 이제 그 재판을 하는 이런 일종의 뭐 분리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비슷한데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단일형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다시 의회에서 심판을 하는, 미국은 이제 하원에서 소추를 하고 상원에서 심판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두 개가 좀 분리시킴으로써 미국보다는 조금 더 사법적인 성격,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하는 규범적인 성격을 좀 더 강화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탄핵의 요건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직무와 관련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거는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헌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제 좀 그 골치 아픈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동안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게, 형사 재판하고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대통령의 행위든 또는 고위공직자의 행위가 형사재판에도 걸려있고 탄핵에도 걸려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계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실적으로 사실상 연계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주 재밌는 게요. 우리 1950년에 이 탄핵제도가, 재헌헌법에 있던 탄핵제도가 제대로 이제 완성되는 게 1950년에 탄핵재판소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탄핵재판소법 심의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인이라는 분, 검찰총장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조인이 태도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탄핵재판은 탄핵재판대로 독립불기한 입장에 있다. 아주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저도 이거 사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탄핵재판은 형사재판하고 독립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 의해서 기속되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별개의 것이고, 그래서 탄핵재판은 자주적인 입장에서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이제 법원에서 혹시 무죄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거 무죄 판결이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가 아니라 무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재판소에서는 따로 심판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각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1989년에 미국에서 이제 헤스팅스 연방 판사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제기되었을 때, 그때 이제 탄핵 심판을 맡은 의회 기록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형사 절차와 탄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탄핵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양자는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의 경우에도 탄핵재판소에서 심판을 할 때 형사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탄핵 심판을 해서 그 사람을 파면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이 이제 법 위반이 중대해야 됩니다.
그 이제 헌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이제 그 자체로서 파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반한 행위가 우리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중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때, 그래서 국민이 더 이상 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탄핵이 됩니다. 뭐 특히 이제 이 경우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 대통령은 워낙 중대한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것이죠. 이때 이제 그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뭐냐?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은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직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우리 헌정 질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거나, 또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을 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단계에 갔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파면 결정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전자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그 심각하게 위배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뇌물을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명백하게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든지, 권한을 남용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거의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절차는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제적 과반수 발의가 있고요. 이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은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됩니다. 대통령 아닌 다른 고위공직자,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은 이제 의결이 되겠죠. 그리고 의결이 되면서 그 탄핵 소추 의결서가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피소추인이죠. 피소추인에게 송달되는 순간, 도착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직무는 정지됩니다. 권한 대행에게 그 직무가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의결을 각 소추 사유별로 해야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13가지인데요. 13개를 대상으로 해서 13번을 의결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13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합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꺼번에 다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13개를 한꺼번에 다 의결해 버렸죠. 또 하나, 비소추인의 답변서에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법사위에 이제 그 의뢰를 해서 사실조사를 따로 해야 되느냐. 뭐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뭐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안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했고요. 또 당사자에게 답변의 기회를 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적법 절차의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서에서는 그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헌법재판소는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의 권리라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 당사자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는 게 좋았겠지만은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간단히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 심판이 청구가 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사정이 바뀌면 대통령이 이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뭐 이러면은 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처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건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보통 뭐 심판기간 180일, 이거는 우리나라 법원은 기간 정해놓은 것은 전부 다 구속력이 없다고 그러죠. 막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이것도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탄핵소추위원은 이제 법사위원장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뭐 아주 깊은 토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법사위원장이 모든 권력을 다 행사하는 건 아니죠. 그게 국회를 대표해서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 절차는
구두 변론에 의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헌법재판소법 40조에 의하면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증명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또는 전문 증거 이제 남한테 듣고 다시 그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는 이제 그 수집하는 그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라든지 방법이 잘못된 소위 말해서 불법 수집 증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논란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 삼아서 이제 그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뭡니까 답변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죄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밀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답변서에서요. 근데 조금 전에 적법 절차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피소추인은 박근혜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국가기관이거든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단순히 검사가 기소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적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의결에 의해서 소출한 것입니다. 그 국민의 민주적인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신뢰를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죄 추정, 검사가 잘못 기소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국회에다 적용하는 것은 이건 일종의 국회 모독이 돼버립니다.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죠. 더더군다나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것이고, 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탄핵 심판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 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그 직무 담당자의 그 직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벌써 몇 번 그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이제 이런 그 논의들이 나왔는데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주로 이제 피소추인 측이었죠. 아니다, 민사재판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추인 측의 증거와 피소추인 측의 증거를 견줘봐서 좀 더 우월한 쪽에 손들어주면 된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설랑설레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상원에서는 간단하게 결정합니다. 복잡하니까 의원들에게 맡기겠다. 자유심정에 맡기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미국의 관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행들은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에서 아레오 대통령 정적이었죠. 코로나 대법원장을 탄핵할 때도 이 원칙을 적용했다고 알고 있고요. 케냐에서도 그걸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 대상은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혀 있는 탄핵 사유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데, 실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에는 13개 탄핵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탄핵 사유는 국회가 또는 소추위원회 함부로 추가할 수도 없고 헌법재판소가 함부로 뺄 수도 없죠. 이제 모두 다 심판해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13가지의 그 탄핵 사유에 대해서 모두가 다 100%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하나하나 다 파고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13가지 중에서 이제 사실조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 사유 1.5점, 7점에 대해서는 빨리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바라보기에 나머지 것들을 제대로 더 이제 나머지 게 한 30% 정도 조사가 됐다고 할 경우에 나머지 것들을 더 살펴보지 않아도 1.5점, 7점, 100% 증명된 이 세 가지 점에 의해서 보더라도 대통령은 물러나야 될 정도 파면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이 든다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의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이제 평의에 들어가서 탄핵 의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시간을 끌면서 13가지를 다 조사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경제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점에 대해서 심판의 이익이 없죠. 사실관계를 조사할 이익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어느 순간 가면은
좀 말해서 사건이 무르익은 그런 상태에 되면은 그 사건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가서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사실 미국의 경우에 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연방 법관에 대해서 탄핵 심판됐던 이제 11건을 정리한 게 있는데요. 실제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한 달 내지 2달 안에 탄핵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물론 이제 뭐 400일 이상 또는 뭐 100몇십 일 끌고 있는 그런 사건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경우는 사건이 좀 복잡해가지고 탄핵 심판위원회를 별도로 상원에서 구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맡긴 경우입니다. 별도 절차를 하나 더 개시하는 바람에 늦어진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2달 정도에서 거치고 되는 거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한마디로 헌정 질서가 지금 이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헌법재판소는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해서 이 헌정 질서를 제대로 잡는 것이 옳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대충 또 시간이 주어지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이러한 한상희 교수님의 일종의 개괄적인 발제를 들으시고, 나머지 발표자분들께서 한상희 교수님 발제 이외에 뭐 보충적인 발제를 하시면서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쟁점을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40조가 이야기하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형사소송법령의 준용, 이 형사소송법령의 준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 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기반해서 2가지에 관해서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에서 벌써 이의 신청을 2개나 했습니다. 하나가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특검에게 수사기록 요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규정에 근거해서요. 그렇게 이의 신청을 했고, 그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내린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내리고 있고요. 2번째 이의 신청은 또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변호인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했죠. 공개하니까 이거는 형사소송법 47조 소송에 관한 서류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또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의 신청 해봤자 기각될 건 뻔한데 자꾸 이의 신청을 하면 또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판단하는데 시간이 들고, 그래서 좀 심판 지연을 노리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답을 좀 주시면서 보충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죠.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선례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에서 당시 청구인의 소송 대리인, 저도 청구인의 소송 대리인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똑같이 지금 대통령 측하고 똑같이 형사기록 송부 촉탁을 신청을 했고요. 이것은 그랬는데 일단 법원에서 피청구인 쪽에 신청을 인정동부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때 당시에는 수원지방검찰청하고 수원지방법원에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 인정동부 송부 촉탁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바로 받아들여 보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의 신청을 할 때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위반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기각 결정은 별도의 결정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기일에서 고지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1일자 변론조서 20에서 21쪽에 고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헌법 제113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심판규칙 39조 제40조에 의한 문서송부
촉탁이기 때문에 헌법 이거 결국 3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하여튼 이유 그것이 합리적인지는 여부를 떠나서 이 탄핵 사건에서도 선례로 작용을 해서 오늘 아마 오후에 준비 절차에서는 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김선택 교수님. 일단 뭐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대로 헌재법 32조 단서 규정에 의해서 자료 제출 요구 거부는 아마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특히 탄핵 사유에 형사범죄가 이미 그 탄핵소추 사유서에 이미 들어있지 않습니까? 탄핵소추 의결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미 공소를 제기한 공범에 대해서는 공소제가 되어 있고 그 이제 피소추사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사 기록을 봐서 재판을 헌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피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또 여기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이번 사건만큼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잘 들어맞는 사건이 과연 있을까? 아무리 뭐 그 재판 절차의 공정성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신속성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사건은 정말 그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이 남은 임기도 얼마 없고 또 권한행사 정지된 상태에서 이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지금 대행체제에서의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요 잔뜩 위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지금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뭐 대응할 수도 없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잘못하면 적시에 대응을 못한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국익에도 반합니다.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신속한 진행이 피소추사인 대통령 본인의 이익에도 부합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1년 남짓밖에 임기가 안 남았는데 만약 본인이 무고하다고 생각하면 탄핵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이익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무고함을 빨리 인정받아서 기각 결정을 받고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남은 기간 국가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자료 제출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공공기관에도 자료 제출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 지금 대통령과 그 대리인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소송 전략을 혹시 구사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는 걸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 탄핵사가 있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일도 못하면서 대통령이 지위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그 취임 선서할 때 한 헌법 수호 의무와 직책에 대한 성실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겁니다. 탄핵 사유가 있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버티는 건 있을 수 없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탄핵 심판을 지연시켜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탄핵 심판이 종료되지 않을 게 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정상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그대로 밟아간다면 이건 임기 종료될 때까지 끝날 수가 없어요. 탄핵 심판이. 이걸 형사소송으로 가져갔다는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좀 억울하다 하더라도 즉각 사임해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게 정상적인 태도죠.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국정을 정상화해놓고 탄핵 심판에 응해서 최종 기각 결정을 받으면 명예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증거법칙은 탄핵 심판의 경우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임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그 재판의 종료 시까지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탄핵 심판의 신속한 진행은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다투는 대통령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이건 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거의 연인원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50일 남짓 국민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저는 뭘 걱정하고 있냐면 이 두 가지인데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만약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 젊은 세대가 겪을 좌절감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모범적인 국가로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게 되겠지만, 만약에 국가기관이 국민과는 반대로 안일한 상황 판단과 미숙한 핸들링으로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되면 국가와 국민, 대통령, 헌법재판소 모두가 실패자가 되는 비극적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 신속한 결정 선고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신속히 결정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은,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이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고 법원은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법원은 헌법의 위반 여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헌법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위배되는 일을 해서 더 이상 대통령이 있으면 되느냐 안 되는지를 심사하는 거고, 법원은 그 대통령의 개별적 행위 하나하나가 형법상의 그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고 책임을 질 만해서 처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지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지금 대통령 형사 그 불소추 특권 때문에 형사를 소출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기소 중재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형사 재판이 개시됐어야 될 사안이에요. 그 다음에 탄핵이라는 건 파면만 하는 거지 형사처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그 형사재판이 개시되면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도 있는데 이 규정도 지금 적용할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고 법원이 나중에 해야 될 형사재판까지 하려고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헌법재판소는 그냥 헌법재판 하라, 이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면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으로 진행되게 되면 형사재판하고 뭐가 달라지느냐, 얼마나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일단 형사재판에는 아주 엄격한 증명 있죠. 증거 능력을 가지는 증거 판단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고, 또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라든가 전문 법칙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저보다 뭐 변호사님들이나 소부학 교수님도 잘 아실 거니까 그때 말씀하시도록 하시고, 또 입증의 정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어야 된다. 보통 이걸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요. 10명의 뭐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려서 11분의 1 뭐 해가지고 계산하면 91% 이상은 확실해야 된다, 이런 말 합니다. 근데 민사재판은 그렇게 안 하고 양 당사자 중에 어느 한 당사자의 증거가 더 믿을만하다 이러면 되니까 51%로 봐요. 근데 사실 이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처럼 하기에는 너무 높고 민사재판처럼 하기에는 너무 좀 본인에게 불이익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한 70%, 75%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지만 지금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청구를 받을 때는 심판 청구서에 단순히 증거 서류만 요구하는 게, 증거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타 참고 자료를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는 되게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재판관이 예단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는데, 탄핵 심판은 다 허락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요, 지금 단순히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의 자료를 다 참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고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개별적으로 증거 성립 절차를 밟아가지고 만약에 그 원진 수자가 법정에 없으면 그 사람을 꼭 증인 신청해서 데려다가 증거 동의 여부를 꼭 물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예컨대 뭐 증인도 선택적으로 좀 채택하고, 그 다음에 자료 문제도 전부 다 일일이 다 증거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탄핵 제도는요, 인치를 막기 위한 거예요. 즉 법치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즉 우리나라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조직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 법치 정부 형태를 완전히 부인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대통령직이라는 공직은 바로 공적 신뢰를 받아야만 되는 자리입니다. 그만한 존엄성과 가치가 있어요. 이걸 파탄시켰어요. 이 두 가지만 보면 사실 뭐 이게 무슨,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느 동네를 가보니까 그 민가에다 누가 플래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한다 써 있더라고요. 심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5,100만 국민 가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혼자만 모릅니까?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도 50일 동안 무수하게 많은 그 정보에 노출됐습니다. 그분들이 예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예단의 그 일정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충분히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물론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판단은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지만 주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이미 한 가지 사유만 성립하면 탄핵 인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래 걸려서는 안 되고, 오래 걸려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저는 이제 데드라인이 2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헌재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가장 받는 국가기관이라고 자랑해 왔어요. 이번 기회에 그 명성이랄까, 그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선택 교수님. 그 다음으로 우리 정태호 교수님께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 중심으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저는 좀 몇 가지 쟁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분 교수님들께서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추가해야 될 말이 별로 없는데, 제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른바 이 소추 사유가 몇 개인지도 지금 카운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구는 18개라고 그러고 누구는 13개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일일이 같은 정도로 다 이 국회 측의 어떤 사실 주장이 진실이고, 그리고 그 개별적으로 이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그 개별 탄핵 소추 사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일일이 엄밀하게 가려야 되느냐.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결론에는 동의를 하고요. 좀 더 논거를 추가를 하면은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헌재가 판단해야 될 대상이 뭐냐? 그거는 이 소추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의거해서 볼 때 피소추자를 파면할 수 있느냐? 그거 답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추 사유가 하나이면 그 사유에 입각해서, 그리고 소추 사유가 복수이면 그 복수의 사유를 종합할 때 피소추자를 파면할 만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회도 아시는 것처럼 이 소추안 의결 시 사유별로 의결한 게 아니라 모든 소추 사유들을 종합해서 단 한 번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우리 노 대통령 그 사건을 돌이켜 보면 소추 사유별로 주문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복수의 탄핵 소추 사유를 토대로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단일의 답, 즉 단일의 주문만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당시 노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그런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서 그에 대해서 아니다. 세 가지 위법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종합해 그걸 그 비중과 의미를 종합해 보더라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하나의 답을 줬습니다. 그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여기에 이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뭐냐면 이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죠. 아니면 여기 이걸 공소장으로 놓고 보면 13개의 소추 사유 별로 유무죄를 가리고 그 죄상을 책임 정도를 가려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헌법재판이고 헌재가 답해야 되는 것은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개별 소추 사유를 다 같은 정도로 그렇게 엄밀하게 입증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몇 가지 이 탄핵 사유의 비중과 의미가 그것만 가지고도 피소추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면 굳이 나머지 사유들에 대해서 완벽한 입증을 기다리지 않은 채 따라서 나머지 사유들에 대한 주장의 당부 문제를 열어놓으면서 이미 입증된 소추 사유만 가지고도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기각할 경우에는 이 사정이 다르죠. 그 일일이 전부 입증을 기다려가지고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것을 사유별로 다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인용할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이재하 변호사님께서 이 헌재 실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저는 결론은 내려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우리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이 법 32조 이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제껴둔 채 그냥 실무가들의 어떤 판단에만 맡겨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32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헌법재판은 상당히 공익성이 강한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당사자들의 변론에 맡겨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른바 우리 전문 용어로 이 헌법재판에는 변론주의가 아니라 직권탐지주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근데 이제 이 직권탐지주의 원칙이라고 하면 재판기관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사자들이 신청하지 아니한 증거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변론주의가 형식적 진실을 추구한다면 직권탐지주의는 실질적인 진실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권탐지주의는 뭐 형사소송이나 헌법 소송처럼 공익성이 강한 절차에서 기본 원칙으로 채택되어 왔습니다. 우리 헌재법도 31조 1항에서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직권탐지주의의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행정법 학자들은 유사한 규정이 행정소송법이 있는데 이거를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행정소송도 상당히 공익성이 강한 소송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론주의가 원칙인 것처럼 이렇게 소송 실무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다. 이 독일에서도 행정소송에는 직권 탐지주의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라면 이 직권탐지주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그 수단을 헌재에게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2조 단서는 직권탐지주의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이제 가로막고 있는 규정이죠. 그냥 액면 그대로 이제 해석할 경우에, 물론 전 헌법재판소는 심판 규칙을 가지고 이 32조 단서의 어떤 장애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좀 설득력이 없는 트릭이다. 그래서 해석을 근본적으로 이 32조 단서에 대한 해석을 근본적으로 좀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입법론적으로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고, 해석론적으로 보면 이 단서 규정을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의 원본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목적론적으로 축소 해석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뭐 그 등본을 합법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태까지 헌재가 32조 단서를 우회하는 그 어떤 해석론에 어떤 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뭐 그러면서 실무상 필요하니까 뭐 32조 단서를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협조 요청을 해서 그쪽이 뭐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협조해주면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거는 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목적적으로 축소해서 해서 등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문제가 됐던 그 국회 측 변호인단 이 구성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이놈의 소추위원회 권한의 한계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우리 이재하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그 변호인단에 어떤 지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 제 발언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정태우 교수님께서도 뭐 입법론과 해석론으로 헌법재판소법 32조 그 특검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 못한다는 단서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또 아까 이재하 변호사님께서 선례가 있다,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헌법재판소법 32조의 문제는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 신청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죠. 형사소송법 47조에 보면 소송에 관한 서류 공판 개정 전에 공개할 수 없다. 그런데 답변서를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공개했다. 그래서 소송 지휘를 해서 헌재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소송 지휘를 해달라, 이런 인신을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조항 자체가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 우리 형사소송법 전문가이신 서부학 교수님 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또 보충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뭐 오늘 제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쟁쟁한 헌법 교수님들이 모여서 헌법재판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그 하위법을 전공하는 제가 감히 낄 자리가 아니고, 사실 또 형사법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뭐 다른 견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앞에 그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헌재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법원하고 헌재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누군가를 놓고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민의 뜻이 어디 있다라는 것은 지금 명약관화한 그런 상황인데, 아까 김선택 교수님 잘 얘기하신 것처럼 재판을 지체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든가, 뭐 심지어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든가, 이게 이제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거죠.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저는 더 이상 헌재에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빨리 되돌릴 수 있는 키를 지금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법논리에 얽매여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른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뭐 헌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헌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 헌법이 최고 규범이고 또 그에 따른 헌법재판은 그 나름의 논리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하위 규범의 어떤 법논리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물론 이게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뭐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이런 법 논리가 적용이 되긴 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 헌법재판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헌법재판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 그 논리에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정당하고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다른 분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2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데드라인을 넘어가면 이제 국민적 분노가 저는 헌재로 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재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뭐 아까 75%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그 정태호 교수님은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이 심증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을 필요한데 이게 헌재에서 뭐 일일이 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검찰과 특검이 이미 수사해 놓은 부분을 그 수사 기록을 빨리 확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나 특검도 국가기관으로서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소한 법논리를 내세울 것이 아니고 수사 기록을 즉각 송부해서 적극적으로 이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대통령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뭐 지금 제3자 뇌물 공여죄, 또 심지어 뭐 직접 수뢰죄 이런 것도 지금 특검에서 겨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 또 강요죄 이런 부분은 그 공범자들의 진술이나 이미 드러난 그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사실상 대통령의 혐의는 거의 99% 입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여부는 이제 형사재판에서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헌재에서 충분히 대통령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심증 형성은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 기록을 빨리 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이기 때문에 적어도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경과 또는 선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에 지금 공범자들에 대한 그 재판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형사재판도 좀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중심리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그 가습기 살균제 재판 거기서도 그 재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이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형사재판도 집중적으로 공판기를 열어서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특검도 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미룰 것이 아니고 저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와 진술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뭐 그 효과도 없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여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대면 직접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고 불응할 경우에는 저는 체포 내지 구속이라는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기소만 못한다는 것뿐이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이 헌재가 이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해서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룰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